안녕하세요. 66 김명자입니다. 경주 외곽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했어요. 손에 베인 자국만큼 쌓인 세월이네요. 아들 내외가 손주 돌봄을 부탁했을 때 망설임 없이 아들 며느리 집으로 향했죠. 좁은 시골집보다 넓은 집에서 손주와 함께라니 행복할 줄 알았어요. 빨래, 청소, 끼니 챙기기.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제 몫이 되어 갔어요. 할머니, 우리 돈 훔친 적 있어요? 어느 날 손주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뒤로 알게 된 진실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서류들이었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창문 틈으로 비치는 봄날의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작은 경주 시골집, 나의 모든 추억이 켜켜이 담긴 공간입니다. 벽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랗게 변색되었고, 방 한구석엔 제가 평생 운영하던 반찬 가게의 마지막 간판이 쓸쓸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들, 오래된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침 일과처럼 마당에 물을 뿌리고 텃밭의 상추를 살피던 그 순간 집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허리를 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 윤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소정이가 다음 달부터 학교로 복직하게 됐어요. 승진도 함께 돼서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윤호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듯 끊어지더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우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요. 어린이집은 너무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없고 소정이도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 혹시 말을 잇지 못하는 윤호의 목소리에서 이미 제게 부탁하려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주에서의 제 오랜 일상, 이웃들과의 정, 소소한 텃밭 가꾸기, 주말마다 가던 절,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제 삶의 뿌리를 통째로 뽑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인 걸 알아요.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윤호의 목소리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손자 지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지난번 명절에 봤을 때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했던 그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의 상추들, 매일 D라인 버스를 타고 가던 재래시장, 오랫동안 함께한 이웃들과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제 심장을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게.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온 대답이었지만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30년간 정들었던 마당과 담장이 갑자기 이별을 앞둔 듯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옷가지들 중 몇 벌만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때 썼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치마 덕분에 윤호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댈 수 있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앞치마의 낡은 끈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레 접어 가방 한 구석에 넣었습니다. 잠시만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듯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당분간 집을 비운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며 금방 보자고 했지만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정말 제 일상을 뒤로 하게 되는 건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과 들, 3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뒤로 흘러갔습니다. 낯선 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무릎 위에 놓인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꼬이고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지우를 위해서라고. 내 손자를 위해서? 경주에서 2시간.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서히 논과 밭이 사라지고 높은 아파트가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우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살짝 열었지만 들어오는 것은 매연 냄새뿐이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경주 외곽의 신축 전원주택 단지. 높은 담장과 정돈된 정원, 반짝이는 유리창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짐을 들고 주택 단지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옷차림과 행색이 이곳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박한 꽃무늬 치마와 낡은 가방을 든 시골 노인, 주변을 지나가는 세련된 젊은 엄마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소정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혹은 부담.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걸까?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시골티, 나는 시어머니가 온다는 게?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작은 손이 제 치마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진짜 왔어요? 진짜 우리 집에 살러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무릎을 굽혀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천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 순간 모든 희생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아이의 살결이 제 주름진 손등에 닿자 따스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지우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우를 아는 채 집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식탁, 커다란 평면 TV, 브랜드가 새겨진 소파, 고급스러운 장식장까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에 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 같았습니다. 윤호가 제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조그만 방이었지만 창문 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반기예요. 좁아서 죄송해요. 윤호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협소한 옷장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지우가 복돼서 할머니 빨리 와요. 제 장난감 보여줄게요. 라고 외치는 소리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우를 잘 돌봐줄게. 걱정 마세요. 소정씨 복직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소정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활기찬 목소리를 냈지만 소정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기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대답 뒤로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제 가슴은 설렘보다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인 하늘이 마치 제 앞날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뛰어들어와 제 무릎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실 거죠? 계속 여기 있을 거죠?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지후 곁에 있을게.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이 수십 년간의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시골과 달랐습니다. 고요함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때때로 울리는 경적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둑한 방에서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제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너무 정돈된 모습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화려한 주방 용품들,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제가 알던 부엌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냉장고를 열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윤호와 소정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갓 지은 밥,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밥상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식탁에 차려놓으면 가족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제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최고예요. 이런 아침은 꿈에서나 그리던 거였어요. 우리 지우도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게 됐네요. 소정의 감사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첫 달뿐이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고맙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인사로 석 달째부터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의 식사 시간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서두르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먼저 나갈게요. 설거지 부탁드려요. 매일 아침 식탁에 그대로 남겨진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우마는 여전히 제게 천사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라며 웃는 지후의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후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학원 스케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영어학원 한 곳뿐이었는데 어느새 수학, 피아노, 태권도, 미술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천진난만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제가 이 가정에서 의견을 낼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지후 영어학원 4시에 데려다 주시고 5시 반에 피아노, 7시에 수영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소정이 메모해 놓고 가는 지후의 일정표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모든 곳을 따라다니며 지우를 응원했지만 점차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좁은 학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유일한 할머니인 저는 늘 구석에 앉아 있었고 가끔 그들의 속삭임에 제가 언급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지훈의 할머니래. 시골에서 올라왔대. 좀 불편해 보이지 않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제가 복장이 너무 촌스러운가, 말투가 너무 투박한가 고민했습니다. 세련된 이 도시에서 저는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윤호의 와이셔츠 깃을 문질렀습니다. 때가 잘 빠지지 않아 손이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손등에 정맥이 튀어나왔지만 깨끗하게 빨아 다림질한 셔츠를 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실크 원피스, 윤호의 고급 양말, 지후의 매일 갈아입는 체육복까지 매일 산처럼 쌓이는 빨래 더미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시의 세탁물은 시골과 달랐습니다. 온갖 소재의 옷들, 드라이클리닝 전용이라는 낯선 표시들,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요. 지우 저녁 부탁드려요. 소정씨, 저도 오늘 늦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우 목욕도 부탁드릴게요. 매일 반복되는 전화 메시지에 그래 라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곳에 온 것부터가 그들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늦는 날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지우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해줘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지우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은 제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눈빛과 질문들이 제 지친 하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숙제를 해야 했고, 주말에는 소정이 지우를 데리고 친구들 만남이나 문화센터에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 속에 제 왜곡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꼿꼿하던 어깨는 어느새 구부정해졌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경주에서는 늘 웃음이 가득했던 얼굴인데 이제는 그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도우려고 온 일인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윤호와 소정의 대화 소리가 묘하게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제 이름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집 안의 그림자처럼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직장 이야기, 친구들 만남, 투자 이야기만 했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일 지우 데리러 갈 수 있죠?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이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주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정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준비해두는 김치를 집어들며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편하긴 한데 가끔은 눈치가 너무 보여. 이것저것 간섭도 많고. 하지만 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나도 빨리 승진해서 도움이 쓰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집이 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방 하나 때문에 서재도 없애야 했잖아. 가슴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눈치, 간섭, 좁다는 단어들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편리한 도구이자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간섭을 했다고? 저는 항상 그들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는데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삼켜야 할 서러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윤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2사람분, 8만 원짜리 와인도 보였습니다. 그날도 윤호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었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러나 그 생각은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내 아들을 의심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루는 지우의 가방에서 알림장을 발견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일이 다가옵니다. 필히 참석 바랍니다. 소정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윤회계도 연락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고민 끝에 저 혼자 지우의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 할머님이시군요. 어머님은 못 오셨나요? 선생님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상담 동안 선생님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지우의 학습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 말은 진지하게는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우의 보호자로서가 아닌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 안에서 제 존재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만 나눴고 저에게 묻는 것은 오직 내일 일정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속 경주 친구들의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조차 미안해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삶은 멈춰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은 마을회관에서 김장해요. 명자 씨도 빨리 돌아와요. 명자 씨의 김치가 제일이라 다들 기다려요. 친구의 문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김장철의 1인자였던 제가 이제는 남의 집 부엌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의 당당함, 이웃들 사이에서의 인정받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머나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칼로 양파를 썰 때 뜻밖의 통증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인생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내리다 결국에는 땅으로 스며드는, 지워지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나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잡을 때 모든 서러움이 잠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현실은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처럼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윤호는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고, 소정은 요가복 차림으로 곧 수업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저는 작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습니다. 작은 화단에 꽃을 심기 위해 지우와 함께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에 들린 삽으로 땅을 파면서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 어땠는지, 하늘에 있는 구름은 어디서 오는지, 모든 것이 지우에게는 신기한 세상이었습니다. 지우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흙 속에 지렁이가 있어요. 왜 지렁이는 흙 속에 살아요? 지렁이는 흙을 먹고 살면서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생물이란다. 우리가 심은 꽃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지. 지우의 순수한 호기심에 하나하나 답해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후의 웃음소리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서 생명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예쁜 꽃이 될 거야. 마치 지우처럼 말이야. 지우도 매일매일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란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샴푸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지우의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제 투박한 손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는 제 손과 달리 지우의 손은 아무런 주름 없이 매끈했습니다. 작은 씨앗을 흙 속에 심고 물을 주는 동안 지우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문득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한 어른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친 적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우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둑, 훔치다. 이런 단어들이 6살 아이의 순수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흙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귀가 멍멍하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후야. 그게 무슨 말이니?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수한 얼굴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을 테지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지갑을 뒤적인 것 같다고요. 엄마는 돈이 필요하면 말로 하지 왜 그러냐고 했어요. 지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제 돈은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윤호가 대학에 다닐 때, 소정이와 결혼할 때, 이 집을 살 때도 제가 보탰던 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그들의 돈을 훔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 왜 울어요? 지우의 질문에 그제서야 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우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까지 할머니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아니, 할머니 눈에 흙이 들어갔나 봐. 괜찮아, 지우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더 이상 흙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순진한 얼굴로 다시 꽃 심기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던진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를 테니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원 바깥쪽을 보니 소정이 베란다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꽃만 심고 있어. 알았지?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윤호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의 옆모습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창백한 안색, 떨리는 입술.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다니.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 속 화상은 씻을 수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얼굴을 정돈한 후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때 소정의 목소리가 베란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시어머님이 요즘 이상해. 뭔가 돈 문제로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윤호 지갑도 뒤져보고, 아니,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윤호가 그러더라고. 돈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했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정이 놀라 베란다에서 주방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났지만 그 통증은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윤호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가 저를 이런 식으로 의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둑이라고? 제가 그들의 지갑을 뒤진다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이 되고 식탁에 모였을 때 윤호와 소정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정의 걱정스러운 말투가 위선처럼 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내 뒤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네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윤호와 소정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내 지갑을 뒤졌다니까. 현금 10,000원이 없어졌어. 여보, 오해 아닐까요? 어머님이 왜? 다른 누가 있는데? 이 집에는 우리 3명과 어머니밖에 없잖아. 윤호의 단정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홀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직접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급한 사정이 있으실지도. 뭘 물어? 어머니가 인정하겠어. 그냥 조금 더 지켜보자. 내가 지갑에 표시해 놓을게. 소정의 말이 되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시선들, 소정이 서랍을 자물쇠로 잠그기 시작한 것, 윤호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식사를 차렸습니다. 윤호와 소정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의 눈빛이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제 저도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윤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그들의 물건을 뒤지지 않길 바라는 건지 이제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우가 유치원에 간 후 잠시 윤호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지갑이 보였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볼까 하는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면 정말 제가 도둑이 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왜 그들은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제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아껴온 돈의 일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꽉 쥐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지우의 순진한 질문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훔친 적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지만 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에서 최근에 큰 금액이 출금되었네요. 지난달에 2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돈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런 돈을 찾은 적이 없는데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직접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출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제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 후 출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명의 도용? 아니면 혹시 대리인이 찾아간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기록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족 위임장으로 대리 출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호님께서 대리 출금하셨네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윤호, 내 아들이 내 돈을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내 동의 없이? 위임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만 남았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도둑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호와 소정이 저를 도둑으로 의심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제 손에 쥐어진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랑했던 아들의 집이 아니라 저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질감, 불편함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이 유지했지만 귀와 눈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소정이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윤호가 늦은 밤 홀로 서재에 들어가는 모습,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범한 인사를 나누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대출이라니. 윤호는 늘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말해왔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일을 하던 중 윤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레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문서였지만 그 사이에 보험 증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김명자. 제 이름이 적힌 보험 증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기억이 없는 보험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와 서류를 제 자리에 놓고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정하자.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제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가슴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를 재우고 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호와 소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윤호야, 혹시 최근에 대출을 받은 일이 있니? 제 질문에 윤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정과 짧게 눈빛을 교환한 후 윤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일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공어림의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금이 곧 만기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은행에 가서 연장해야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야. 그래도 이렇게 계속 숨기는 게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 내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윤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었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들 부부가 나눌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거실에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매일 조금씩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보험,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그들이 저를 이용해 버린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던 중 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랍을 닫고 문틈으로 보니 윤호와 소정이 대화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 헤매다 결국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통장 잔고가 얼마지?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어머니가 요즘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괜찮아. 곧 보험금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알던 아들과 며느리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칼을 쥔 손은 떨렸고 접시를 놓는 소리는 평소보다 컸습니다.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속임수, 더 이상의 거짓말, 더 이상의 배신은 없을 것입니다. 식탁에 김치찌개와 밥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숨이 가빴습니다. 왼쪽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오른쪽 주머니에는 증거 서류의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무게감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소정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고 지우도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다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호는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했고 소정은 지후의 온 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국그릇에 김치찌개를 떠주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길 바랐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식사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려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호와 소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만이 천진난만하게 국물을 후후 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어머니, 소정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녹음 목록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어? 주식, 그리고 빚 갚는데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잖아. 녹음된 그들의 목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정은 놀란 눈으로 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또 2천만 원 빼야 해. 지난달 이자도 못 갚았어.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냐? 어머니 돈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어차피 보험금 타면 갚으면 돼. 노인네 여생 몇 년이나 살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윤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몰래 녹음을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윤호의 말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제 행동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꼿꼿이 섰습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이용하고 속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 위조된 제 서명이 있는 서류들, 보험 증서 사본,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널브러졌습니다. 지우야, 방해가 있을래? 지우를 방으로 보낸 후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윤호와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소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대출 3건, 보험 2건,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짓을 했군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통장에서 빼간 돈, 제 이름으로 만든 빚,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겁니까? 윤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보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도 이 가족의 일부잖아요.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지우 교육비 때문에. 가족?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속이고 등 뒤에서 이용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린 시절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호하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노인네가 됐다고? 네, 대학 등록금 대려고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그 어머니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와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정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손을 들어 저지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은행에서도 확인했어요.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돈, 제 명의로 만든 빚, 이게 다 사기죄란 걸 알아요? 그 말에 윤호와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소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그랬는데 점점 빚이 늘어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사과가 지금에서야 나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인생에서 지웠어. 내 진짜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던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돌아와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결정한 후 필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 두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제 인생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몇 개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함께. 거실로 나오자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우리 얘기 좀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끝났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뒤로 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떠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의 작은 천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 남겨두고 간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독성이 가득한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올게. 건강하게 자라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손길에 내 인생의 모든 사랑을 담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약속해요.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윤호와 소정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갑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보험은 취소하겠어요. 변호사도 만났어요. 가능한 한 법적인 문제는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지우 때문에라도. 하지만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참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마지막으로 불렀지만 더 이상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로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과거의 삶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거리에 섰을 때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속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제 인생의 주인공이 다시 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버스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주행 버스 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제 집, 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도시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고통스러운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니다. 몸을 돌려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잠시 집에 다녀올게. 건강하게 자라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윤호와 소정이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6개월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함께 가슴 한편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은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눈물이 또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에 노부부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 드세요. 노부부 중 할머니가 건네준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낯선 이의 따뜻한 배려에 더욱 눈물이 나왔지만 고맙다는 말만 간신히 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3시간이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던 모습.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후야. 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든 너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야. 중얼거림처럼 속삭였습니다. 창문에 기대어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지우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려 했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가 경주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친숙한 공기, 오랜 기억이 서린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오랫동안 비워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는 홍보 전단지와 고지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낯익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거짓이 없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30년의 기억이 담긴 진짜 제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아들 윤호가 어릴 적 찍은 사진들, 남편과의 단란했던 시절 추억이 담긴 액자들,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순수한 눈빛의 소년이 어떻게 오늘날의 그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그의 마음에서 저는 그저 이용할 대상이 되었을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인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간단히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는 얼마 남지 않은 묵은 김치와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혼자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입 떠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함께 쓰라린 기억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강한 척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바보 같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었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비로소 저는 진정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천천히 일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삶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 페이지를 펴고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줄도 윤호의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지역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집, 그리고 반찬가게 자리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박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평생 사랑했던 아들을 이렇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하지만 그것이 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버렸듯이 저도 이제 그를 제 삶에서 지워야 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쓴 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들, 과거의 기억들,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제 삶은 제가 주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있는 텃밭을 살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 사이로 상추와 파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처럼 저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감각, 식물의 냄새, 이 모든 것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손이 흙으로 더럽혀지고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단순한 노동이 제 영혼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씨, 명자씨 맞나요? 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이웃인 김순자 씨가 반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옆집에 살았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일어나 손에 흙을 털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정이 무엇인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나, 왜 울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돌아왔길래 놀랐어요. 아들 집에서 잘 지내다 오신 줄 알았는데 순자 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고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지쳤습니다.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제 자리가 여기인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애매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직감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테지만 억지로 묻지 않는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해요. 된장찌개 끓였는데 명자 씨 목도 있어요. 순자 씨의 초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지만 그 전에 오랜 친구와의 식사는 제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의 집으로 향하며 문득 이것이 진정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정.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해온 박 변호사는 제 상황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유언장부터 재산 정리, 그리고 윤호가 제 명의로 만든 빚까지 모든 것을 상담했습니다. 김 명자님, 아드님이 하신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적으로 윤호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저를 배신했다 해도 교도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요,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래요.
다만 제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보험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재산이 그 아이에게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나니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반찬 가게 자리를 들렀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인사하던 그 시간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어 아들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다시 시작해볼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66세,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작은 규모로라도 다시 반찬 가게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슬픔과 배신감은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의 싹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한 숟갈을 떠먹으며 문득 지우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 뛰어다니는 모습,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던 순간들.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만큼은 정말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마당과 집을 정리하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하고 동네 주민센터에 들러 복지 프로그램도 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재건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남은 세월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루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경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제 모습을 되찾았고 텃밭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오랜 방치로 잡초가 무성했던 마당에는 이제 제가 심은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돌아왔고 어깨는 다시 꼿꼿해졌습니다. 표정에는 이전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누군가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법적 문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언장, 재산 관리 계획, 그리고 기부 약정서까지. 오늘은 모든 것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풍경이 예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숨만 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 그것은 아마도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감이었을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무너진 마음으로 겨우 걸음을 옮겼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 사무실. 오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김명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젊은 여성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늘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번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고한 결심이 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자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로 최종 결정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의뢰인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천천히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집은 지역 노인복지재단에, 반찬가게 자리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예금은 장학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윤호는 이제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식이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워버린 존재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표정에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명을 하면서 과거의 아픔들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66살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다녀볼 생각이에요. 평생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제 대답에 변호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거나 분노할 텐데 제 모습이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멋진 계획이세요. 응원합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카페에 들러 혼자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분주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무수한 인생들. 저 역시 그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윤호의 번호였습니다. 한 달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왜 전화를 했는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통해 제 결정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과, 설명, 용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었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꿈틀거리는 분노와 슬픔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것들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카페를 나와 꽃집에 들렸습니다. 예쁜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진한 보라색 제비꽃이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집 안을 밝게 해줄 꽃, 그리고 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여행 책자도 한 권 구입했습니다. 60대를 위한 제주도 여행 가이드. 표지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오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꽃집 위에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문득 지우와 함께 심었던 씨앗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언제나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차분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저를 위한 식사였습니다. 장조림, 시금치, 나물, 갓 지은 밥과 된장국. 정성껏 상을 차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맛있네.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은 후 여행 책자를 펼쳐 제주도 지도를 살폈습니다. 오랑주탕, 성산 일출봉, 우도, 한라산, 가고 싶은 곳들의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문득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버 동행 프로그램.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 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실버 동행 프로그램 문의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 큰 도전이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인터넷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원사 일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오랜만에 자전거도 타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러 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독서 지도사로서의 새로운 역할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아이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지우인 줄 알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낯선 아이였습니다. 그저 인사하는 동네 아이였을 뿐입니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지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녁,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생을 시작한다. 그 문장을 쓰며 가슴 속에서 단단한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제 결심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변호사와의 약속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젠 제 자신만을 위해 살 겁니다. 변호사 앞에서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설렘과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사에 들러 새로운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윤호가 이제는 저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마지막 단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주저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 번호를 갖게 된 기분이 이상하게도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또는 새 집으로 이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새 번호를 알려주고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 예약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그 말을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66년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값진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이 작은 경주의 집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요. 당신도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